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셀코리아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술용 장갑의 파우더의 위험성과 그와 관련된 라텍스 알레르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근대 의료 초기 단계에서 병원 환경 내에서 어떻게 감염 관리가 시작되었고 발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고요. 의료용 장갑에서 이 파우더라고 하는 그 분말이 사용된 이유와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국내의 법규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수술용 장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감염 관리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감염 관리에 있어서 1800년대 이전에는 감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환기나 아니면 나쁜 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이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의사들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인구가 과밀되지 않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환자와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1843년 홈즈와 젠벨와이즈라는 의사가 깨끗하지 못한 손에 의해서 병원 내에 발생한 질병들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개념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부검 환자나 환자와 환자 사이의 접촉 시에는 손을 씻는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근대 감염 관리의 변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간호사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기본 간호학의 기본 원리를 정립할 당시에 그녀는 감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생에 대한 개념을 확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확립을 했죠. 결론적으로 이런 그녀의 기본적인 확립이 나중에 병원 환경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근대 감염 관리와도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 루이스 파스테르가 1865년에 세균 이론을 통해서 미생물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바탕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소독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세균들이 증식이 어떻게 된다든지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카볼릭 액시드, 요즘으로 말하는 페놀 계열 용액입니다. 를 통해서 이제 기부나 상처 그리고 수술 전후 의사의 손에 뿌리면서 사용하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런 사용법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페놀 계열 액체가 의료 종사자들의 손을 굉장히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1889년에 닥터 윌리엄 할스테드라는 외과 의사가 처음으로 의료 종사자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굉장히 두꺼운 수술용 장갑을 만든 것이 수술용 장갑의 첫 번째 사용 기원이 됩니다. 그 이후에 1884년에 독일 의사인 뉴버라는 사람이 멸균된 가운과 모자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의사가 이제 수술용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9년 블러드굿이라는 영국 의사가 장갑을 사용함으로써 수술 후 감염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대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0년대 초반에는 수술용 장갑의 사용이 수술실 안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파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멸균된 일회용 수술용 장갑이 이제 상업적으로 출시되게 된 것은 1965년이 최초입니다. 현재 의료용 장갑은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또는 체액의 직접 접촉의 위험성을 가장 크게 줄여주고 손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고요. 특히 환경적 위험, 수술실 같은 경우는 자상사고로 불리는 찔림사고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실을 벗어난 병원 환경에서는 가장 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즉 PPE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왜 의료용 장갑에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일회용 멸균된 수술용 장갑이 나오기 이전의 장갑은 두꺼운 장갑으로 세척 후에 저희가 삶거나 아니면 멸균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착용을 하게끔 되어 있던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착용을 하다 보니 이제 젖은 손에 젖은 장갑을 그대로 착용을 해서 손이 이렇게 물에 풀려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수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장갑 내부에 파우더, 즉 분말가루를 뿌리게 된 것이 그 사용의 기원입니다. 장갑 윤활제의 그 변천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윤활제가 필요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최초로 사용된 것은 석송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가루 종류를 이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석송이라는 석송 파우더가 굉장히 많은 이물질과 합병증을 일으키게 돼서 바로 탈크, 즉 저희가 탈콘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탈크 파우더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크가 굉장히 광물을 이제 에서 분해된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광물성 물질 또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탈크를 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탈크 사용을 금지를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2009년에 탈크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옥수수 전분이 현재 사용이 되긴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에 사용했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장기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시장에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수술용 장갑이나 의료용 장갑이 유통이 되고 있느냐? 그거는 세 가지의 이유로 제조 공정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갑의 착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파우더가 굉장히 다른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싸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블로킹 현상이라고 해서 고무의 특성인데요. 고무가 이렇게 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안으로 내부에 들러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루를 뿌려두게 되면은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용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제조 공정상에서 형틀이라고 불리는 이 도자기 형틀입니다. 이 장갑 찍어낸 틀에서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아직까지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장갑을 착용이나 아니면 블로킹 현상을 방지를 하면서도 형틀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제조 공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파우더 장갑의 사용을 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었겠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런 파우더 때문에 위험성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한테 어떤 위험성을 발생을 시키는가 또는 의료 종사자에게 어떤 위험성을 발생을 시키는가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된 위험성은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착이라든지 유가종, 그 다음에 전분으로 인한 복막염, 염증, 감염, 그리고 상처 치유 관련된 속도를 지연할 수도 있고요. 가끔씩은 이제 암으로 오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암으로 오진되는 경우는 유가종이 CT나 MRI 상에서 암의 결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는요, 일단은 손의 피부의 건조를 유발해서 손 피부염의 위험성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요. 파우더가 모모 안에 있는 나쁜 성분, 즉 단백질, 라텍스 단백질을 흡착을 해서 손에 오래도록 알레르긴이 남아있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또한 공기 중 분사가 돼서 우리가 흡입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흡입을 통해서 이제 저희 호흡기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갖다가 전파시키는 것도 있고요. 특히 파우더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 저희가 환경 관리를 할 때 수술실 공간을 오염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파우더 장갑이 어떻게 저희에 있는 기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을 오염을 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지금 왼쪽
있는 그 두 개의 사진인데 이게 에피듀랄 카테타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크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가는 에피듀랄 카테타는 파우더가 없는 장갑으로 만진 거고요. 아래에 있는 그 에피듀랄 카테타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으로 표면을 만진 후 현미경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크게 보시면은 그 에피듀랄 카테타 표면에 얼마나 많은 파우더 가루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체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환자한테는 뭐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 형성에 관련된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갑 파우더와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있긴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가 아닌 동물 실험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모델로 한 실험에서요. 파우더가 얼마만큼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감염 부위의 용량의 형성률의 상관관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위적으로 쥐의 배 부분에 상처를 내고 파우더의 양을 조절을 해서 도포를 한 후 세균이 자라는 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처 부위에 파우더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우더 자체가 옥수수 전분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전분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이 박테리아를 자라게 하는 영양제가 되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염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때문에 상처 힐링에 속도를 지연되게 되고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염증도 증가시키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점점 이 파우더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1970년에 미국 FDA에서는 그 장갑 표면에 붙어있는 그런 파우더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수술 절차를 실시하기 전에 표면에 묻은 분말을 무균 방법으로 제거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표시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 장갑을 세척을 하는 게 정말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척 절차는 장갑에서 옥수수 전분의 가루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갑 표면에 있는 파우더 가루를 100% 다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두 개의 큰 대야를 이용을 해도 꼼꼼하게 세척을 해도 다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00%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고 하면 저희가 베타딘이라고 불리는 이제 포비돈 아이오다인 솔루션을 손으로 일단 1차 세척을 하고요. 생리식염수 한 통은 다 세척을 한 다음에야 100% 제거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바쁜 수술 환경에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죠. 저희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리식염수로 장갑 표면을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웻거즈라고 해서 생리식염수가 묻어있는 젖은 거즈로 표면을 닦아주는 게 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거되지 않느냐? 옥수수는 전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사분들이니까 음식을 많이 하실 건데 뭐 감자 전분이나 이런 것들을 요리를 하실 때 보면은 물에 개어도 이 전분들은 녹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라앉아 있죠. 오히려 표면에 끈적끈적한 그런 물과 담의 형성이 되어서 훨씬 더 제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표면에 있는 파우더를 제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요즘에는 권고를 하는 것은 파우더 프리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한번 파우더의 그 크기를 미세현미경으로 한번 크기를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거는 5 마이크로미터 정도고 큰 건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제 5 마이크로 정도면 굉장히 저희가 요즘 미세먼지로 구분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고요. 다양한 이런 사이즈의 파우더 크기를 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어디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20에서 10 정도는 트라키아라고 하는 기관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되는 그런 미세먼지 수준의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기관지, 트라키아, 브론키얼 이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게 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게 초미세먼지가 2.5, 1 이렇게 되는 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걸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 하면은 저희가 폐포과리라고 불리는 알비올리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흡입만으로도 기관에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의료 종사자들도 장갑 파우더의 사용이 빈번하게 노출되면은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얼마만큼 저희가 흡입을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외국에 있는 데이터긴 한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검정색 이제 바로 되어 있는 게 수술용 파우더 수술용 장갑을 많이 쓴다고요. 그다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바 그래프가 이제 좀 적게 쓴 날, 그리고 흰색으로 비어 있는 것이 좀 수술이 없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날마다 공기 중에 이제 알레르기 항원의 농도 수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높은 날은 이렇게 거의 한 100에 가까운 수치로 보였다고 하면, 수술이 없는 날은 거의 0.1mm. 그럼 이게 거의 한 1000배에 가까운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저희가 계속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게 되면은 폐로 노출이 돼서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파우더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그 파우더 안에 있는 그런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에 굉장히 높은 노출이 빈번하게 돼서 라텍스 알레르기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관련된 장기 추적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장기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보시는 거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파우더 장갑 사용량의 그 사용 추세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파우더가 없는 파우더 프리 장갑의 사용량의 이제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직업적 천식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접촉성 두드러기의 발생 위험도를 특히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를 수치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우더 장갑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파우더 프리 장갑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료 종사자의 직업적 천식, 그리고 접촉성 두드러기의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용 장갑에서 파우더가 어떻게 의료 종사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1998년 이후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파우더 장갑의 사용을 자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우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파우더와 연관된 라텍스 알레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술실이나 아니면 병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 소재는 천연고무 라텍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고무 라텍스라는 거는 옆에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고무나무에서 이제 추출된 그런 유액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제 그 고무를 장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천연 물질이다 보니까 천연 단백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천연 단백질에 의해서 알레르기를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형 알레르기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것과 비슷하냐고 생각을 하면 음식물 알레르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꽃게라든지 아니면 땅콩 같은 거 먹으면은 간지럽다든지 아니면 뭐
콧물이 난다든지 눈이 간질간질하다든지 이런 알레르기 형태인데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고무나무에 있는 그런 단백질 때문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렇게 알레르기가 나중에 발생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갑을 착용하는 의료 종사자나 아니면 환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라텍스 알레르기에 대한 이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텍스 알레르기는 전체 인구,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는 1에서 6% 정도,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7에서 17% 정도가 라텍스 알레르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굉장히 그냥 간지럽거나 콧물이나 눈물이 나거나 눈이 좀 빨갛게 되는 결막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각한 증상의 경우에는 아나필락틱스 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확진을 할 수 있느냐, 증상이 있을 때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글로불린 E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타입 1 알러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향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혈청검사 플러스 이제 라스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알레르기의 확인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발현된 타입 1 알러지 같은 경우는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발생이 되게 되면은 치유 방법은 평생 동안 그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라텍스 알레르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이제 분명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중 환자가 이제 라텍스에서 과미술 쇼크 반응이 일어난 사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제 수술 중에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쇼크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에 가장 많은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원인이 이제 천연고무 라텍스입니다. 세 번째가 항생제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케이스 사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위암 환자였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한 30분 이후에 심각한 그런 쇼크 반응과 함께 기도 유지가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수술을 중지를 하고 이 환자의 알레르기 원인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을 검사를 하던 중에 그것이 천연고무 라텍스라는 게 밝혀져서 향후에 천연고무 라텍스가 없는 제품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끝낸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알레르기 반응의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환자는 39주에 28세의 임산부인데 외과 간호사입니다. 병원 근무를 하는 도중에서도 라텍스 알레르기 증상은 가볍게 보여서 비닐 장갑을 끼고 근무를 하는 상태였고요. 과거력상에 이분은 바나나와 오징어에 굉장히 심각한 알레르기성 쇼크 반응을 일으켰던 내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사례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을 하냐고 하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텍스 과일 신드롬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텍스 과일 신드롬이라는 것은 일종의 음식물 교차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교차 반응이라는 게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각각류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예를 들면은 사과에 알레르기가 있다. 사과랑 비슷한 체리나 자두 같은 거에 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라텍스는 사실 저희가 음식물로 섭취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원을 파서 들어가 보면은 아보카도나 키위나 바나나 이런 열대 과일이랑 같은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바나나의 알레르기를 굉장히 심한 쇼크 반응을 일으켰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라텍스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라텍스 과일 신드롬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 간호사가 라텍스에 알레르기를 일으켰느냐 라는 원인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그 두 개의 사진이 보이시는데 그 왼쪽 편에 있는 노란 색깔 나선형으로 이렇게 굉장히 꼬불꼬불한 사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노란색은 어떤 걸 나타내냐 하면 바나나에 있는 천연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천연 단백질의 분자 구조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 바로 옆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라텍스에 들어있는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체적으로 섞어서 본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전자 구조가 일치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그 외과 간호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바나나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라텍스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몸에서는 이 환자가 지금 바나나를 먹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쇼크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음식물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환자를 갖다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이런 열대 과일에 알레르기를 보인다고 하면은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텍스 프리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와 의료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좀 각 병원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환자를 위해서는 특히 수술실 안에서 국한된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 전날 수술실 안에 있는 모든 라텍스 제품을 다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의 수술은 하루 중에 제일 첫 번째 케이스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병원에서 라텍스 파우더 제품을 같이 쓰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라텍스 입자나 파우더 입자들이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최소 3시간 정도는 수술실을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요. 수술 중에는 환자가 접촉하는 모든 제품은 라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합성 소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옆방이 수술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혹시 파우더 라텍스 장갑 써서 그런 파우더 가루들이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 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꼭 표시를 해준다든지 수술실 앞에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 수술 중이라든지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접촉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에게는 꼭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에 붙이시든지 아니면 팔찌를 끼고 계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의료종사자인데 간호사, 의사, 아니면 여러 가지 직군이 있죠. 그런 분들이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무조건 천연 고무 라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합성 소재 장갑을 쓰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요, 파우더가 들어있는 라텍스 장갑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공기 중으로 분사된 그 파우더에 의해서 흡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라텍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파우더 프리 장갑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파우더, 그 다음에 라텍스 알레르기 위험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에 미국 FDA에서 의료용 장갑에 대한 파우더를 사용 금지를 내렸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같은 경우는 97년에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용 장갑에 대한 사용 금지를 내리고 향후에는 병동에서 쓰는 검진용 장갑도 다 사용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병원협회죠. 그런 데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2000년에는 영국에서는 NHS라고 해서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흔한 말로 말하면 공립병원, 공공운영기관 병원에서는 파우더 장갑의 구매는 입찰 조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립병원에서는 파우더 장갑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병원 내부의 의료기기 안전 검토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우더 장갑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 문구로 놓고 그래서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0년부터 공공병원 입사 시에는 파우더 장갑은 조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에 금지를 했고요. 3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2019년 1월부터 저희가 동의할 겁니다. 1월부터 사용 금지가 됩니다. 홍콩은 2017년 1월, 그다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순차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필리핀, 그다음 이제 일본, 그다음 이제 한국, 이 나라도 이렇게 1월부터 금지가 됩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 제품 금지를 등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금지 발표는 없었으나 각 업체에 구두로 향후 파우더 장갑에 대한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파우더 장갑을 법제화하는 나라도 있고 또 일부는 뭐 등록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점점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점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18년 2월 17일에 저희가 고시가 내려왔고요. 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중에서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 판매, 제조,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파우더가 없는 장갑만 쓰면 그럼 다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희가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늘 걱정을 하시는 파우더가 들어간 천연고무 라텍스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장갑이 정말 좋은 장갑이고 안전한 장갑인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라텍스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는 굉장히 나쁜 단백질, 즉 알레르기는이라는 단백질이 한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6.02라고 불리는 히바인 알레르기인데요. 보통은 1번, 3번은 어린이들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두 단백질 때문에 생긴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이 됐었을 때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5번 단백질과 6.02번 단백질에 의해서 보통 발생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안전한 장갑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제조사에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런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1번, 3번, 5번, 6.02번의 그런 나쁜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 4개를 얼마만큼 함량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좀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갑의 라텍스 알레르기에 대한 안정성 지표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또한 같은 회사에서 만들더라도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A사에서 기역 제품, 니은 제품, 디귿 제품 다 나오는데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모든 제조사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받아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사에 있는 모든 제품은 그럼 다 좋겠지? 그런 건 아닙니다. A사에서도 A사에 있는 기역 제품은 높을 수도 있고요. 니은 제품은 좀 낮을 수도 있고요. 파우더가 들어간 제품은 훨씬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안전한 장갑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우더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파우더가 들어간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겠죠. 소재가 뭔지, 예를 들면 합성 소재는 라텍스 알레르기를 아예 일으키지 않으니까 훨씬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병원 한평상 합성 소재는 너무 비싸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천연고무 라텍스의 단백질 함량 또 내지는 피키 테스트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4가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그런 알레르기의 총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조원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사용 용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 수술용 장갑을 항암제 이렇게 제조하거나 하는데도 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전한가요?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이렇게 너무 이제 그 고위험 수술을 많이 해서 인장감도 장갑이 너무 많이 찢어지거나 좀 그런 것보다 두껍고 좀 그런 장갑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조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장갑을 선택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파우더 프리 장갑은 파우더 장갑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파우더 장갑 쓰시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가격이 너무 높아서 파우더 프리 장갑을 못 써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우더 장갑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숨겨져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우더 장갑을 열게 되면 저희가 장갑에다가 이제 장갑 표면에 있는 분말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수를 하나, 생리 시험수를 하나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야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이런 타월이라든가 이거 해서 이제 표면을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랑 그다음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파우더 프리 장갑이 훨씬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거나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파우더 프리 장갑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독일의 연구 결과처럼 뭐 환자나 의료종사자들한테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그 직접 간접 비용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파우더 프리 장갑이 훨씬 안전하면서도 비용적으로도 이익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 파우더 장갑을 써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착용 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부에 파우더 프리 장갑 같은 경우는 특수 코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뻑뻑하거나 아니면 착용하실 때 힘들지 않게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특수 코팅을 해서 개선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파우더 프리 장갑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미끄러운 느낌이 든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특수 코팅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의 그립감을 이렇게 높여서 기구가 덜 미끄럽다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미끄러운 느낌이 덜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갑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단순하게 장갑의 단가가 비싸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비용,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균된 타월을 더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저희가 이제 합병증 관련된 비용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상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파우더 장갑을 사용을 많이 했던 이유는 편리성이죠. 저희가 장갑을 착용할 때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안에서 장갑 수술하는 중간에 장갑에 땀이 찬다고 많이 하죠. 그런 경우를 파우더가 흡수를 해주고 그런데 이 편리성보다 저희가 식약처에서 공부하는 거는 안정성입니다. 환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의료 종사자들한테 발생하는 안정성에 있어서는 파우더 프리 장갑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우더의 장갑의 사용이 이제 금지되는 것들은 우리의 의료 종사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향후 나아가서 환자나 의료 종사자 안전을 위해서 더 크게 보고 금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전부였고요. 혹시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안셀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